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900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을 치료할 중증병상도 전국 가동률이 80%를 넘으면서 병상 대기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이해 못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사흘째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해 적어도 84명이 숨지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400km를 이동하면서 6개의 줄을 휩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 관련 지표들이 기록 경쟁이라도 하듯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토요일 확진자 수는 6,689명으로 휴일 기준 최다치여서 주중 확산세는 얼마나 커질지 걱정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900명에 육박해 이렇게 되면 사망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 강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추가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금정구의 목욕탕. 지난 3일 방문객 1명이 확진된 후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끼는 사람도 있고 안 끼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주말에도 확진자가 7,00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사망과 직결되는 위중증 환자는 894명,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2, 3주 간격으로 따라가고 있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접종 완료율이 34%에 그치는 청소년 위주로 신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늘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소년 접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각 학교별로 찾아가는 접종 수요 조사를 마치고 학부모 동의 등을 거쳐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학교별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학교 방문 접종팀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상 반응을 대비해 구급차 배치나 출동 체계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는 일반 성인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병상을 찾지 못해 대기 중인 환자도 일주일 전에 비해 2배나 더 늘었습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여러 안 좋은 일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포화 상태인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인 지금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퇴실을 통보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앞서 2차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던 서울시립대 기숙사입니다. 일상 회복 이후 연일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곳도 오는 23일부터 52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대학 측은 이달 초 학생들에게 방을 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갑작스런 퇴거 요청에 학생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막무가내로 빼라고 하냐고. 병상 확보 속도가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병상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90%, 전국 가동률도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병상 대기자는 1,739명으로 또 늘었고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용병상 악화가 전체적으로 환자들의 중증화율을 높이는 경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에선 사망자가 나와야 병상이 난다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의료 체계가 불능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 와중에 오미크론 변이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은 15명이 늘어 누적 90명, 변이 의심은 한꺼번에 32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와 의심자 대부분은 전남과 전북에서 나왔는데 해외 입국자와 가족, 어린이집을 거쳐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30대 외국인 A씨는 지난달 25일 입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0일에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정됐습니다. A씨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족 3명도 오미크론에 감염됐고 조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1명과 의심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생의 가족들만 그거 아니고 가족들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북 완주 어린이집 확진자가 지난 4일과 5일 서울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과 전남 한평 어린이집 등으로 N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원생과 가족 등 3명이 확진됐고 9명은 오미크론 변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생뿐만 아니라 N차 감염으로 해서 그 지역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통해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감염. 외국인 A씨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38명 가운데 7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감염이 의심되는 31명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세계 각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스라엘과 남아공 등에서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으로는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빨리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접종 버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왔습니다. Well, I already had the 2 shots and I got a booster shot because I teach in a university and I meet a lot of students and I felt it was just a good idea to have immunity and to be protected. 미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예방에 2차 접종만으론 부족하다며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About 3/4 of them are vaccinated and the disease is mild. 국제적으로도 백신을 2번 맞는 걸로는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을 5, 6개월 전에 접종한 경우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중화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부스터샷을 맞으면 중화력이 100배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남아공 보건연구소도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은 경우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는 22.5%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Where you could say to be protected of Omicron, you really need a 3-dose series of vaccination. 백신 3차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스라엘에선 한 발 나아가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사흘째 대구 경북 순회 일정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고향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낸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 1호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준공기념탑 앞에 섰습니다. 고속도로 준공과 건설 도중 희생된 77명을 상징해 만든 이곳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산업화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냈던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시대를 만들겠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대구 경북에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메시지로 민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는 호남에 가면 왜 고향에서 지지받지 못하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고향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그래서 대구 경북을 저는 사랑합니다. 다만 일부 발언을 놓고선 야권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고 그냥 그런데 망했잖아 솔직히 대구 경북.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천박한 서울, 초라한 부산, 치외 법권 강원과 맥을 같이 하는 대구 경북 비하 발언이라며 망국적 갈라치기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중도 진보 성향 인사 영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윤 후보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사구시의 선대위를 강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담지 못하는 중도 합리적 진보 인사를 포함하는 기구라며 당이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선대위 출범 후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대표는 탈진보 법력권 인사 영입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지난 3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 직전에도 김 전 대표와 만났을 만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강원 일정을 소화한 윤 후보는 행사장 소란이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 직후 일부 인사가 사진 찍으러 왔냐고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불통의 구태 정치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윤 후보 측은 사전 협의대로 진행된 걸 왜곡한다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성착취물 등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 법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검열 논란에 선을 그으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선량한 시민의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안 재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두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처 화면입니다. SNS 단체 채팅방에 고양이 영상을 올렸더니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논란이 일자 여야 대선 후보들도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법을 거치기 전에 우리가 하루전 법을 지킨다. 이 기본 아니겠어요? 표현의 자유로 이제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 선대위의 강선우 대변인은 법 적용 초기에 기술적 문제는 수정하면 된다며 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영상도 검열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원천 차단과 고강도 처벌을 약속하면서도 헌법상 통신비밀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범죄 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정부 인사도 통제할 거라는 의구심이 여전한데.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경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며 관련 수사에 동력을 잃게 된 상황인데 유 전 본부장이 남긴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할지 관심입니다. 유족들은 원하지 않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0일. 경찰은 이틀이 지난 오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수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14일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 구속영장 심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은 주말 내내 대장동 사건 주요 피해자를 소환하지 않는 등 수사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숨진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이나 유서를 압수수색하면 수사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도 검찰이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유서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황무성 전 사장 사퇴 강요 의혹 사건은 유 전 본부장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오늘 자정에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 갈 때도 방역 패스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내일부터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가 새로 도입된 식당, 카페 등 실내 시설의 계도 기간이 이번 일요일로 종료가 됩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대상은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5종에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과 영화관, 박물관 등 11종이 더해져 모두 16종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소 측은 방역 패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지참자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님은 10만 원 이하,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업체가 지침을 계속 어기면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역 패스가 제외된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백화점과 종교시설 등 모두 14종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 확인서는 있는지 업주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데요. 업주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인데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경 기자가 방역 패스 시행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자영업자 목소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의 한 국밥집. 손님이 들어오자 테이블을 정리하던 사장이 매장 앞으로 나와 방역 패스를 확인합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손님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는 데 걸린 시간만 3분 남짓. 그 사이 식사를 마친 손님의 밥값 계산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을 하려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은 밥 먹으러 왔는데 식당에 뭐 이렇게 복잡하냐. 내일부터 새롭게 방역 패스 적용 업종이 된 식당과 카페 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핸드폰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연세대 저희 매장 같은 연세드분들이 오거든요.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 자체를 할 줄을 모르셔요. 여기에 무인 매장이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된 것도 논란입니다. 인건비를 줄여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데 방역 패스를 확인할 전담 인력을 따로 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직원을 둘 경우에 그러면 직원 두는 그 비용 그대로 마이너스 이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옵니다. 혼밥은 되고 홍공은 왜 안 되냐. 칸막이 돼 있는 책상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일반 카페나 식당에서는 되고 왜 저희는 안 되는지. 무엇보다 정부가 방역 감시자 역할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벌금 1차 얼마,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저희에게는 정말 하지 말라고 진짜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격인 것 같아요. 정부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막기 위한 보육지책이라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손님들과도 전쟁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돌려보낼까.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 이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손님이 오는 게 겁이 납니다, 요즘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 피해자는 경찰에 성폭력과 감금을 당했다고 알렸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남성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법원을 나옵니다. 보복살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10일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의 중상을 입힌 26살 이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이 성폭력으로 신고를 하자 이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가족을 노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6일 딸이 감금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E씨를 찾아내 분리 조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금돼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신병확보 등 별 조치 없이 E씨를 풀어줬습니다. 서로 진술이 상이하고 이미 동행에 이렇게 잘 따라왔고 그래서 긴급 체포를 안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지만 E씨에겐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E씨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6개 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악의 피해를 남겼는데 사망자가 1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은 휘어지고 건물은 잔해 더미로 변했습니다. 시속 365km의 강한 바람으로 마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The windows start breaking, dogs flying through the air. The power just went out, the sky turned blue, and then I seen the funnel cloud over that way. 현지 시간 금요일 저녁 아칸소주에서 시작된 토네이도는 켄터키, 테네시, 일리노이 등 미국 중부 6개 주를 강타했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40여 건의 토네이도가 보고됐습니다. 역대 최장거리인 400km 이상을 휩쓸면서 최소 8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만 70명 넘게 숨졌습니다. This event is the worst, most devastating, most deadly tornado event in Kentucky's history. 무너져 내린 한 양초 공장은 작업 중이던 110명 가운데 40명 정도만 구조됐습니다. I want to find my wife. I want to find her. I hope she's still somewhere safe. I hope she's somewhere safe. And baby, please call me. 일리노이주에선 아마존 물류 창고가 붕괴했고 아칸소주에서도 요양병원 등이 무너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And we'll continue recovery operations until all personnel are accounted for.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지원을 지시하고 켄터키주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is is likely to be one of the largest tornado outbreaks in our history. 미국에서 12월에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드문 일인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수요자의 불만도 쏟아지자 여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으로 세 부담을 줄일지는 검토 중이라지만 대선을 앞두고 조세 체계를 흔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국토손 보유세를 부과해서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안 내려고 하니까. 하지만 최근 실거주 목적의 경우 주택 보유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소 선회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이번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소속 이해식 의원은 당론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며 세금을 무작정 다 걷는 게 능사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5년 동안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약 19% 급등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에선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 발표 전 공시가격 인상 일정을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시가 현실화로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란 여지는 남겼습니다. 야권에선 대선이 다가오자 조세 체계까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최근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만 팔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경제부 이정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 말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에 꺾이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전국 상승률은 0.13%로 전주보다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 모두 계속해서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천도론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세종시는 6주째, 공급 물량이 많은 대구는 4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의 규제가 효과를 내면서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입니다. 자, 전국적인 상황은 그렇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서울 집값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9억 이하 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지역의 상승세가 멈추는 분위기입니다. 관악구, 금천구 등 금관구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들로 젊은 층의 이른바 영끌 매수가 집중된 곳인데요. 거래 자체가 뜸해진 상황에서 최고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떨어진 급매물만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잡혔다고 봐야 합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강남구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초구는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84제곱미터가 45억 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 지역을 팔고 나면은 결국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 수요는 늘 꾸준한데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크게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가 아파트는 급매만 팔리고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양극화 현상은 이 서민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합니까? 네, 현장에서는 규제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내놓은 규제책이 오히려 똘똘한 한채 심리를 강화시켰고 최근에 대출 규제도 현금 부자가 몰리는 강남시장엔 영향이 덜했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인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들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똘똘한, 더 확실한 것들에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이 양극화 현상들을 조금 더 가속하고 있다. 이제 초양극화,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네, 결국 정부의 규제가 수요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주택 시장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이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류 대란에 해상 운임료까지 폭등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 길이 막혀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선박 엔진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부품들의 입고가 늦어지면서 상당수의 엔진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소요되던 제품들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항공 운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 호황을 맡고 있는 반도체 부품 회사는 높아진 해상 운임료 탓에 수출 선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부담은 가죠. 한 달에 30번 다 나갈 걸 한 10번으로 줄이고 이제 과정을 더 많이 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물류 차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류 차질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경련은 대표적인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내년 하반기 전망치를 올해 초보다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다들 간다고 보고 있죠. 예측 지수 같은 이런 걸 보더라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물류 대란에 따른 운임료 상승에 오미크론 변이로 국가 봉쇄 사태까지 더해지며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물류 대란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오늘 호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합니다.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으로까지 이어진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 속에 반중 노선을 확실히 한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겁니다. 외교 당국은 중국 견제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정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공군 1호기에 올라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손을 흔듭니다. 한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길에 올랐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 정부가 처음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입니다.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겪은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와 파이브 아이즈에 동참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미중 갈등 국면에서 반중 노선을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raising a number of issues that have not been received well in China, and there's been a disagreement between. 他们来或者不来，没有人会在意。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오커스에 동조하는 일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방문을 중국과의 측면에서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미국을 방문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외교적 갈등 정세보단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적 실리를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첫 번째 물음표는 특검 막는 범인은 누구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특검 논의가 재점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하자고 하는데 왜 진척이 없는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을 처음 밝힌 게 무려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입니다. 이후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일단 윤 후보가 둘 다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두 후보는 어제도 특검에 대해 또 한 번 공감대를 이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몸통을,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네. 들으신 것처럼 두 후보가 당사자라면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하자는데 국회에서 왜 진행이 안 되냐 이거죠. 네, 우선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면 속내가 복잡합니다. 당내에서는 신속성을 이유로 별도 특검법이 아니라 현행 상설특검법을 통한 수사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현행 특검법은 특검 임명 구조상 여권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지난 14번의 특검 가운데 단 한 번만 현행 특검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또 2018년 드루킹 특검으로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된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를 겪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특검법에 합의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계속 추가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실제 특검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그 가능성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른 쟁점들과 특검을 같은 선에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원내 지도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170석 가진 거대 여당이 특검법 도입에 오히려 소극적이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주
화요일에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특검 논의 시작을 직접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특검 막는 범인은 누구의 느낌표는 대선 3대 미스터리로 하겠습니다. 네. 3대 미스터리가 뭘까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예. 첫째는 고발 사주 실체가 누구냐, 둘째는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특검을 말하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냐라고 합니다. 하자는 사람만 있고 막는 범인은 없는데 결국 진행되는 것도 없는 미스터리. 하지만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범인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의 100조는 다르다입니다. 이 연말 대선판의 특검과 함께 이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죠. 예.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였죠. 이제 코로나 지원에 100조 원을 써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반기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재반격을 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요, 이 100조 원을 놓고 안 하면 국민의힘이 사기 집단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후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운영 절차에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들이 그냥 이 수용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야. 근데 후보들이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도 포함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후보들이라고 말한 이 김 위원장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애초에 이 100조 원 이야기가 나온 게 김종인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집권한 후에 과감하게 세출 조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100조 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추경으로 논의가 흘러가 버리니 예상 운영 절차를 꺼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좀 안 된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뒤늦은 선대위 합류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의 공약은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주 합류했는데 당과 사전 상의 없이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추경을 놓고 빚어진 이런 상황이 정작 여당만 유리하게 만들어준 꼴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김병준, 김한길 두 위원장과 마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조금 전 말씀드린 추경 논란을 놓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 말이 중요하다. 선대위는 후보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말로 김종인 위원장을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김한길 위원장은 본인이 선대위 소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굳이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가 선대위 소속이 아닙니까? 선대위 소속이 맞습니다. 선대위 측 설명인데요. 이 김종인 위원장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후보 직속 기구다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의 100조는 다르다의 느낌표는 백가쟁명도 때가 있다로 하겠습니다. 네. 추경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논란은 유권자들에게 당내 통일되지 않은 메시지를 줌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울산 회동으로 극적으로 갈등 봉합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원팀 메시지를 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을 맞은 울산 태화강에 모치라 불리는 새끼 숭어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인데 마치 먹구름처럼 떼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울산 태화강입니다. 강기슭을 따라 물속에 시커먼 덩어리가 일렁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물고기가 떼지어 헤엄칩니다.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모치라 불리는 몸 길이 20cm짜리 새끼 숭어들입니다. 까마귀 군무하는 것만 봤지 여기서 걔네들이 막 이렇게 떼지어 다닌다는 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숭어는 알에서 부화한 뒤 1년 동안 민물에서 자랍니다.
모치로 불리는 새끼송어는 바다로 나가기 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적응 기간을 거칩니다. 떼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감탄을 자아내지만 실제로는 천적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저 자신들을 보호하고 먹이 활동을 안전하게 위해서 떼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의 습성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태화강에는 봄이면 황어, 여름엔 은어, 가을엔 연어가 바다에서 돌아옵니다. 강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들의 향연에 태화강의 사계절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이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극적인 승리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4분 동안 3골을 몰아치는 집중력을 보여주며 1차전 패배팀이 잔류에 성공하는 첫 역사를 썼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골차 이상의 승리가 절실했던 강원으로선 최악의 출발이었습니다. 전반 16분 이종현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강원의 골망을 가르며 일격을 당했습니다. 3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해진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전반 26분 대전 이지솔의 자책골을 시작으로 대역전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든 강원은 1분 뒤 임채민의 헤더로 2대1 역전에 성공하더니 전반 30분 한국영이 집중 수비를 뚫고 대전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4분 동안 3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합계 스코어를 뒤집은 강원. 최용수 감독도 3번째 골이 터지고 나서야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대전의 파상 공세를 막아낸 강원은 경기 막판 황문기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잔류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4대1 승리. 강원이 1, 2차전 합계 4대2로 승리하며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강원의 소방수로 지휘봉을 잡은 최용수 감독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승강 플레이오프의 승자가 됐습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에 좀 오고 싶지 않고. 역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패한 팀이 잔류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그동안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날이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한겨울 추위가 예상되면서 충청, 이남과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표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그동안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바람 덕에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날이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겠고요. 주 중반에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한 주 계획에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가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시험 과정이 공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생명과학2 20번 문제의 정답 유예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험 오류 논란으로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건 1994년 수능 체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이 받고 있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안일한 대처가 수험생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잘못도 없는 단 한 명의 수험생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교육당국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